안녕하세요. 벌써 네 번째 만나게 됐는데요. 오늘은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소수자 얘기 많이 들었죠? 소수자 하면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혹은 이주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소수자 중에 왜 여성이 들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을 것 같아요. 소수자는 수가 적어서 소수자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소수자가 아니라 사회적이라는 말이 붙기 때문입니다. 수적으로 적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회 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력이나 자원이 적다. 그래서 차별받기 쉬운 조건에 있는 집단이다라는 의미에서 사회적 소수자입니다. 줄여서 그냥 소수자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회적 약자 개념도 그런데요. 그 사람은 원래 힘이 없어. 이런 의미로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이주노동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권력이 적게 배분됐다. 자원이 적게 배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라는 개념도 권력 배분에 있어서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느냐의 문제지 그 사람이 속성상 약한 사람이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회복지학에서 얘기하는 흔히 취약계층, 정부 정책에서 얘기하는 취약계층과는 다른 의미라는 거, 권력과 자원의 배분이 불평등한 위치에 있다 이런 의미인 거고요. 그래서 여성, 장애인, 이주민, 청소년, 성소수자 또는 유색인,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유색인이 사회 구성원의 다수죠. 그리고 탈북민, 난민 혹은 HIV/AIDS 감염인 등이 사회적 소수자입니다. 그러면 사회적 소수자는 원래 만들어진 것이냐, 원래부터 아까 권력이나 자원이 적었었던 것이냐, 그거는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구조가 어떻게 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어떤 제도나 체계 혹은 주류들이 만든 어떤 문화 이런 것 속에서 소수자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속에서 특권 집단이 자신의 지위를, 특권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그 제도를 유지하는 거죠. 특히 소수자를 만들었던 역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나 국가가 다름, 이른바 차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해서 자신의 권력을 혹은 주류 집단의 권력을 유지할 것인가 라면서 차별을 통치 전략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건 정상이다, 어떤 거는 비정상이다, 어떤 것은 약한 것이다,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87년에 이제 형제복지원 사건이 생겼는데요. 불황인들을 모아서 수용한 곳이에요. 불황인이 뭐냐? 일정한 주거 없이 지나는 사람들은 모아서 수용하라 라고 이 독재 시절에 내무부 훈령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가두어두고 그 가두어둔 사람에게 때리고 강제 노동시키고 이랬던 거예요. 왜 불황인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했지? 불황인이 무슨 책임이 있는데? 근데 불황인은 이런 거예요. 도시 환경 혹은 그날의 환경을 안 좋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국가가. 예를 들면 구걸하는 거린, 예전에는 특히 이제 전쟁 후에 껌 파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껌파리 하는 사람들, 구두 닦기 이런 사람을 불황인의 규정에 넣었어요. 그래서 불황인을 다 집단하고 그걸 사회복지시설에서 모아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친 게 아니라 다 모아두기 위해서 사회복지시설에서 1인당 한 사람당 돈을 이제 줄 수 있는 거예요. 복지시설은 돈 받으려고 아무나 불황인이 아닌 사람까지 잠시 공원에서 잤던 사람들, 청소년들, 엄마 찾아갔다가 길을 잃어버린 학생들, 이런 사람들 다 데려간 거예요. 이렇게 차별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미 일제 식민지 시기에 한생병 환자들을 격리했죠. 나병 환자라고 하죠. 소록도에 모아뒀어요. 이 사람들 보기 안 좋고 전염시킨다. 병을 치료할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모아뒀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에 대한 차별과 낙인이 심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별의 대상을 만드는 건 제도회에서 만들기도 합니다. 나치 시대의 유대인 학살이 그렇죠. 유대인은 해를 끼치는 존재다. 게르만 민족이 가장 훌륭한 존재고 그래야지 유럽의 발전과 세계 발전에 기여한다. 이런 식의 것들을 만든 거예요. 그 대표적인 법이 독일 누른베르크 법이죠. 학살의 법적도 됩니다. 여러분, 나치시대 학살은 합법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법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인종차별과 학살이라는 것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별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 사회의 관행과 그 사회의 주류 혹은 권력 집단이 어떤 식으로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차별을 없애는 것도 국가와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사회 구성의 노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류 집단에서 배웠던 잘못된 편견과 관념,
이런 것을 깨트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이제 사회교과서에 그렇게까지는 안 실리겠지만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신대륙의 발견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발견이라니요. 누구의 입장입니까? 거기에는 원주민들이 원래 사 있었어요. 아메리카를 침략하고 원주민을 학살했다고 표현한 게 아니라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원주민들이 500만 명이었다가 25만 명으로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서는 콜럼버스의 날이라고 막 이렇게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했어요. 1492년에 아메리카를 발견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콜럼버스의 날을 이제 없앴죠. 작년에 블랙 매터스 운동이라고 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에서 인종차별 반대 운동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인종차별적인 어떤 문화나 예술 또는 역사적인 뭐 이렇게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는 운동들이 있었고, 콜럼버스 동상도 떨어졌죠. 이런 식으로 사실은 우리가 잘못 알는 신대륙의 발견이 아니라 아메리카를 침략한 것이다라고 제대로 이해하는 것, 이것이 있을 때 인종주의가 발 디딜 틈이 없는 것입니다. 나치의 인종주의는 잘못된 관념 속에 있죠. 특정 인종이 우수하다. 유대인 같은 인종은 나쁜 인종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나치의 인종주의는 유대인에 대한 것만 있지 않습니다.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면서 가둬둔 사람 중에는 반항적인 청소년도 있고요. 작업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안 하는 노동자도 있고요. 뭐 동성애자도 있고요. 뭐 장애인들도 있어요. 이렇게 무가치한 사람들은 사회에 있을 필요가 없어. 이런 식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인종주의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을 가르고 기준 나누고 분리하고 배제하는 것. 이게 차별의 기본이죠. 그래서 이 사회적 소수자들을 만드는 이 사회제도에서 반대되는 것들이 이제 반차별 운동, 우리가 평등을 위해서는 이런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소수자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한 사람은 하나의 정체성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성이기도 하지만요, 저는 비장애인이기도 하죠. 다양한 위치에 저희가 서 있기 때문에 그 맥락에 따라 차별받는 위치가 될 수도 있고 특권받는 위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서울에 삽니다. 한국사에서 서울에 산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많은 권리를 누립니다. 뭐 문화, 예술, 그 행정 서비스, 굉장히 의료도 그렇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특권적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 맥락을 생각하지 않고 난 여성이니까 항상 차별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예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저는 여성이지만 거주가 분명해요. 이른바 주거권이 좀 보장된 거죠. 물론 집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전세로 살아요. 하지만 저는 주거가 안정한데 홈리스에 비하면 저는 차별받는 위치가 아니라 특권적 위치죠. 근데 제가 서울역을 가면서 서울역 거리 노숙인을 보고 아우 냄새나 이렇게 얘기하는 건 차별 발언이 되는 거죠. 왜 거리 노숙인에는 냄새가 날 수 있습니까? 씻을 곳이 없어요. 옷을 갈아입을 여건도 안 돼요. 근데 냄새가 난다고 하는 건 차별 발언이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어떤 한 남성 노숙인이 새벽에 혼자 가는데 막 달려들어서 오 이렇게 하고 온 적이 있어요. 되게 무서웠어요. 그 사람은 장난일지 모르지만 저는 무서웠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별 권력 관계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남성 중심 사회예요. 저는 차별받는 위치에 있는 거죠. 어떤 행위가 어떤 맥락의 위치에 따라서 때로는 저는 특권적 주의에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차별받는 주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런 맥락들을 이해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소수자 집단이라고 해서 단일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성이라고 다 차별받나요? 그렇진 않죠. 여성들 내에서도 여성 비정규직이 있을 거고 노인 여성은 더 차별받겠죠. 소수자 집단 내에서도 단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 소수자성을 잘 아는 것, 그래서 그 개인의 특성에 맞는 것들을 존중해 주는 것, 이랬을 때 차별로부터 벗어난 평등한 문화와 분위기를 이룰 수 있겠죠. 소수자성과 관련해서 가장 얘기 많이 하는 게 이제 소저너 투스라고 하는 미국의 흑인 노예 여성을 얘기해요. 미국에서 이제 페미니즘이 한참 있을 때 주로 중상층 여성을 중심으로 됐었어요. 그러니까 소저너 투스가 얘기했어요. 자기는 이제 노예이기도 하고 흑인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이를 기르기보다는 백인 여성 집에 가서 아이의 양육을 하고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지금 나의 아이를 양육하기보다는 다른 양육을 하고 있는 나는 여성이 아닌가요? 이런 외침을 했다라는 거예요. 고민이 다른 거죠. 중산층 여성의 고민과 흑인 노예 여성은 되게 다른 고민이 있겠죠. 이런 것처럼 소수자 때는 단일하지 않습니다. 그 소수자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 노력이 있을 때 우리는 차별로부터
벗어난 소수자 인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차별을 생산하는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더 하나 얘기할 텐데요. 나치의 인종주의 같이 19세기에는 인종주의가 인종을 차별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그런 개념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인종주의는 차별과 혐오 이데올로기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종주의와 과학이 만난 게 이른바 우생학이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인종주의를 신인종주의, 문화적 인종주의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인종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행위가 아니라 속성에 근거해서 사람들을 분류하는 거. 타자를 분류하고 측정하고 가치를 매기고 종교나 문화, 민족, 외모 등 이런 거에 따라 나누는 거나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 히잡을 금지했잖아요. 무슬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차별인 거죠. 몇 년 전에 제주 예멘 난민을 반대하는 여성들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인종주의죠. 왜냐하면 예멘 난민이 다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예멘 난민이 오니까 여성들을 위협하신다. 그래서 난민 반대한다. 이런 시위를 했어요. 이렇게 타자를 분리했기 때문에 그것을 신인종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인종주의가 부정적인 소수자 인권에 영향을 미친 사건이라면 소수자 인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6.8 혁명입니다. 6.8 혁명은 파리에서 학생운동으로부터 시작됐고 그게 노동자 운동으로 거쳤고 파리만이 아니라 유럽의 전 나라에 퍼졌습니다. 특히 6.8 혁명의 핵심 구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모든 금지를 금지하라. 국가 권력에 대한 반대 운동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흑인 민권 운동, 흑인들의 시민권 쟁취 운동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이 평화 운동, 반전 운동이 굉장히 컸습니다. 뭐 생태 운동, 페미니즘 운동, 그 다음에 성소수자 운동까지 해서 권위에 대한 반대하는 투쟁을 했고 정체성의 정치라고 해서 각각의 정체성, 뭐 성소수자의 정체성, 여성의 정체성, 흑인의 정체성 이거에 따른 권리를 보장해라. 불가능한 것을 꿈꾸자. 뭐 이런 운동들을 했기 때문에 소수자 인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 다른 것은 다르게, 같은 것은 같게 라고 하는 반차별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가인권위에 조사했던 거에 따르면 코로나19를 계기로 사람들이 차별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나는 4년제 대학 나왔고 남성이고 어느 정도 정규직이니까 나는 차별받을 일이 없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코로나에 감염되니까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걸 경험하면서 나도 차별을 받을 수 있구나. 차별은 나쁜 거구나. 이런 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의 소수자 인권에 있어서 차별 감수성이 큰 영향을 미쳤고 내가 차별받을 수 있다는 그 감각이 타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타인을 존중해야 한다는 감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소수자 인권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법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죠. 지금 인종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차별의 사유나 차별의 대상이 많은데 계속 개별차별금지법을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자라고 하는 운동이 2007년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국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습니다.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평등한 자원 배분, 그리고 평등한 기회 제공, 그걸 통한 소수자 보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회의 평등만이 아니라 결과의 평등을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그런 법제도를 만드는 것으로부터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보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운동에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4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